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이대글입니다. 오늘은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이 행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성공한 정부를 가져보자. 문재인 정부 출범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이 요즘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줬으면 하는 소망, 아니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여야가 협력해서 성공적인 국정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그 간절함은 문재인 정부 성공 프로젝트라고 할 만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새삼 물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놓고 박근혜 정부가 무너뜨린 한국인의 자부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절박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 가슴속 깊숙한 곳에 남긴 상처를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는 길은 박근혜 정부의 잔해 위에 세워진 새 정부가 성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시민 모두가 이신전심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사회, 새로운 국가를 위해 시민, 정치권, 새 정부가 합심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의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것이라는 낙관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시민의 지지를 받는데 유리하게 해줍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나라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으니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 아니냐. 최소한의 국정성과만 내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라는 반면교사가 있으니 박 대통령과 반대로 하기만 해도 박수 받을 것이고 따라서 국정 추진 동력은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소탈하고 소박한 태도, 탈권위주의 경청의 리더십, 협치 의지도 성공의 긍정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좋은 여건만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 외교 안보 불안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여소야대 정국도 적지 않은 난관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존재만큼 문재인 정부를 위협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구호는 친북 좌파 집권 저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빨갱이는 대통령 부적격자라는 논리입니다. 이 황당한 선거전이 20세기가 한참 지난 시점 일부층에서라도 먹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기한 일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게 일시적으로 표를 모으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탄생했는데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친북 좌파라고 믿고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한 10일 이후 14일까지 자유한국당이 낸 논평 14건 가운데 13건이 문재인 정부 비방과 비꼬기였습니다. 논평이든 원내대표 발언이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발언을 하루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 논리도 대부분 문재인 빨갱이에 근거한 허무맹랑한 색깔론이었습니다. 논평 제목만 봐도 한국당이 얼마나 특별한 당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체제 변혁을 위한 뜻을 담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세력을 경계한다. 두렵다. 문재인발 적폐 청산이 서막을 올리는가. 조국 민정수석을 바라보면 왜 이리 걱정이 앞서는지. 문재인 정부 출발부터 이념 논쟁으로 시작하지 마라. 문 대통령은 대기업 옥죄기 공약을 추진하지 말고 제고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낸 논평의 제목들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는 주사파 출신이라며 임명을 제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 실장이 개성공단 지원법 제적에 참여한 것도 공이 아니라 북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를 한 과라면서 사상을 의심했습니다.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혁명 운동에 가담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면서 색깔론을 제기하고는 NL계와 PD계는 견원지가 아닌데 NL계의 임종석 실장과 PD계의 조국 수석이 화합하며 대통령을 잘 보좌할지 의문이라고 비아냥을 냈습니다. 한국당 스스로 자랑하듯 민주당과는 이념과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임을 스스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주화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은 이미 집권도 했고 국회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 운동권 출신은 지금 여야에 모두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한국 정치의 중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운동권 출신이 공직 부적격자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한국당부터 솔선수범해서 내부 숙청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지명자, 청와대 수석들을 비판하는 주요 논거로 내세우는 건 역시 대북관과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선 전에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공세를 폈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문제, SBS가 선거 전 보도했다가 사장과 보도본부장이 모두 오보라며 사과까지 했던 문재인 후보와 해양수산부 간 세월호 거래설 보도 문제도 다시 제기했습니다. 왜 조사하지 않느냐고 정부에 따진 겁니다. 이 역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입이 닳도록 공세를 폈던 내용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를 둘러싼 문재인 송민순 공방도 이미 해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상규명을 하지 않느냐고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대선 때 한국당이 집중 부각했던 문제입니다. 대선 이후 한국당의 공세는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운 논리도 없습니다. 대선 전 공세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선 전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대선이 끝난 줄 모르고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괌에서 28년간 숨어 살았었다는 일본군 패잔병 이야기를 듣는 기분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이 추진하는 문재인 성공 프로젝트에 맞서서 문재인 정부 실패 프로젝트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실패 프로젝트는 과연 성공을 할까요? 자유한국당은 실패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힘이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은 107석의 제1야당이자 대선 성적표 24%로 국민의당을 두른 전통적 보수 정당이기도 하고 견고한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정당입니다. 의석수에서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고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무시당할 만큼 낮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107이나 24라는 숫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서 민주당과 대항 경쟁을 할 유인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큰 숫자입니다. 자기 혁신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거듭나게 할 만큼 자극을 줄 만한 숫자도 아닙니다. 게다가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해도 절대 지지해주는 공고한 세대와 지역 기반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망해도 언제든지 돌아가면 반겨주는 지역적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전진하고자 하는 욕망을 거세당했습니다. 그런 한국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를 색깔론으로 몰아붙이고 개혁법안은 무조건 맞고 정부 정책은 결사 반대하면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실패한 정부로 몰아가지 않더라도 성공하지 못하게 회방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곧 자유한국당의 승리는 아닙니다. 한국당은 특정 지역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공세에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세를 강화할수록 TK 지역에서 박수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박수 소리에 고무돼서 더 강력하게 정부를 몰아붙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당을 말릴 세력이 지금 당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당은 수도권에서 존재감을 상실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당의 텃밭이라고 했던 강남 3구에서도 조차 문재인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는 평균적인 한국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합리적 사고가 스며들 틈도 없습니다. 오직 TK를 위해 TK만 생각하며 돌격 앞으로 내달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TK라는 섬에 고립된 결과 한국인을 대표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해 고립은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립되고 정체된 세력은 시대 정신을 의식한 행동을 하거나 시민의 의사를 묻고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성에 갇혀 자폐증을 앓는 세력은 성 밖의 시민들의 관심이 없을 것이고 성 밖의 시민 역시 스스로 섬에 갇힌 세력에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당은 알아야 합니다. 남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자기 병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복수했다고 좋아할 때 자기 발등도 찍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한국당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망칠 능력은 충분히 있지만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대안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게 견제하고 한국당 자신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온몸을 던져 침을 한번 쏘고 장렬하게 죽는 일벌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면 공격할 생각만 하지 말고 방어할 준비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합리적이고 강한 야당의 모습을 통해 생산적인 국정 대안을 제시하고 여당과의 정책 경쟁에 승리해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수권 능력을 인정받겠다. 이초로 사무총장은 좀 더 진지한 성찰적 과제를 던졌습니다. 2040 세대는 우리에 대한 지지가 없습니다. 이들의 지지는 10%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하면 청년들을 모셔서 당의 간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수 우파만으로는 당이 존립하기는 힘듭니다. 중도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대선 때 광주에서 1%, 전남에서 2%, 전북에서 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지지율입니다. 다음 전대 때 호남 출신들을 우대 최고위원으로 만드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초로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북 좌파와의 전쟁에 매몰되어 있으면서도 말은 제대로 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잘한다는데 그걸 입증해 보였습니다. 젊은 층, 중도층, 호남의 지지를 얻고 싶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국당이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린 왕자의 이상한 어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이상한 어른은 술을 먹으면서 어린 왕자에게 왜 술을 먹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술을 먹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술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 집단의 이율 배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나면 계속 달리기가 어려워서 멈춰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타이어가 아주 좋아져서 펑크가 나도 웬만한 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별로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타이어가 펑크 난 걸 아는 운전자는 보통 타이어를 갈아 끼웁니다. 그런데 한국당이라는 운전자는 타이어를 갈아 낄 생각도 않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대여 투쟁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실패를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당은 아직 박근혜 정권이 잔재를 청산하지도 못한 채 친박계가 주류인 정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손대지 못한 이런 당으로 13명이 바른정당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향후 당 운영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여 투쟁으로 눈길을 돌려서 당내 분란을 가리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당내 모순을 이런 방식으로 누를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당내 분란과 대여 투쟁의 두 바퀴를 굴리며 잘 갈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는 나쁜 개는 없다는 TV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대를 당해서 앞으로 걷지는 못한 채 제자리에서 한쪽으로 빙빙 돌기만 하는 강아지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한국당도 자학을 한 나머지
오른쪽으로만 계속 맴돌기만 하는 그런 강아지 모습을 닮았습니다. 한국당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